예, 자, 13주차 2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추천 시스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최신 동향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AI 기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딥러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빅데이터가 이제 막 이슈가 됐던 시기는 2010년 초반? 예, 요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막 이제 고조가 되더니 2015, 2년, 3년 이때는 다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예, 혹시 요 세 개의 대국 기억하시나요? 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때가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예, 2016년 3월 10일, 9일이었나? 10일이었나? 예, 그때쯤입니다. 이때 사실 저는 이세돌 구단이 이길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그 AI 딥러닝 기술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였고, 바둑은 워낙 서치 스페이스가 넓어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AI가 이제 정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워낙 신출귀물하게 예, 알파고가 잘 두는 바람에 예, 첫날 그 충격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제 처음 졌을 때 이세돌 구단이 첫 대국에서 졌을 때 해설을 맡았던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사람을 갖고 논 것과 다름없다, 소름 끼친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고 승리의 원동력은 평정심인 것 같다. 예, 제가 이걸 보고는 많이 웃었어요. 예. 컴퓨터가 평정심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는 당연히 평정심이 있죠들. 예, 그런 뭐 마음이 없죠,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워낙 뛰어난 기술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제 의인화해서 사람같이 인식을 한 거죠. 이 전문가조차도.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야, 이게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진짜 도래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요때부터 이제 많이 하게 됐고, 아마 이제 우리 수업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이때가 계기가 돼서 자, 요런 내용들을 좀 공부해 봐야겠다 해서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을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립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인공지능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인공지능, 예, 뭐 특별한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 인공지능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 그 자체도 인공지능이지만, 이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 전체를 우리가 AI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AI를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려면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사람이 만든다는 거니까 이제 의미를 알겠고, 그럼 지능은 뭐냐 이거죠. 지능. 예, 지능을 이제 정의해야 인공지능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콜린스 사전에 따라서 정의를 해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정의해보면 뭐겠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을 갖춘 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되겠죠. 근데 예로부터 이 지능, 무언가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은 사람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호모사피엔스의 어원을 따져가면 Man the Wise라고 번역이 된대요. 이거는 지혜를 가진 사람 혹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능, 지혜를 가진 건데, 이거를 기계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우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공적인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컴퓨터가,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전체가 인공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 방법론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핵심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른바 머신 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말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셨는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인공지능에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수많은 방법론들이 사실은 머신러닝을 배운 거예요. 그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한 거죠. 공부를 한 거죠.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예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도 인공지능이죠. 예. 그리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딥러닝도 인공신경망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강인공지능이 있고 약인공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강인공지능은 정말 사람같이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같은 AI,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춘 AI가 강인공지능이에요. 반면 약인공지능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예, 사람과 전혀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지능이 없는 거예요. 예, 지능은 없는데 마치 지능적인 척 흉내를 내는 프로그램의 수준, 그게 이제 약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고는 강인공지능일까요? 약인공지능일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알파 제로라는 것도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도 나왔고요. 알파 제로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 제로 붙은 놈은, 알파고는 인간이 둔 기보드를 쭉 학습을 해서 이렇게 뭐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파고 제로는 사람의 기보를 전혀 학습하지 않았어요. 자기끼리 서로 이렇게 도가면서 이른바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든 게 알파고 제로고요. 알파 제로는 바둑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바둑도 둘 수 있고, 쇼기라고 하는 일본식 장기도 둘 수 있고, 체스도 둘 수 있고, 기본 게임의, 보드게임의 룰만 알려주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인 알파 제로라는 것도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했는데, 자, 그렇다면 알파 제로 같은 거는 강인공지능이에요, 약인공지능이에요? 예. 자, 이거 살짝 까리하신가요? 자,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자, 봉준호 감독 최근에 기생충이란 영화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받고, 갑자기 제가 설국열차, 옛날 영화죠. 예, 설국열차 SF 영화 선정 3위를 가져왔는데, 이 뉴스를 이제 갑자기 소개하는 거는 설국열차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설국열차가 3등이니까 이때 1등한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1위는 무슨 영화냐면 알렉스 갈랜드 감독의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요 영화인데요. 요 영화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댁에 머무르시는 시간도 많으시고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AI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SF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시다시피 이 여자가 AI예요. 예, AI고 이제 로봇이죠. AI가 탑재된 로봇인데, 누가 딱 보기에도 이 여자는 로봇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AI를 기계가 아니라 인간으로 착각하고 심지어 사랑에도 빠지는. 그래서 이따가 튜링 테스트라는 거 얘기를 할 텐데, 튜링 테스트는 원래 가리는 거거든요. 예. 벽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여기가 사람이고 여기가 컴퓨터인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컴퓨터고 여기가 사람인지를 내가 분간을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건데,
엑스 마키나에서 얘기하는 튜링 테스트는 그거보다 더 이상이죠.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뻔히 기계인데도 이거를 마치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그런 튜링 테스트를 소재로 한 SF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예, 공포 스릴러. 장르가 호러예요. 예, 되게 무섭습니다. 예. 근데 이 영화의 사실은 혹시 뭐 피 많이 튀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잔인한 장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장면은 피가 튀고 막 칼이 난무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묘한 표정을 짓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을 줘요, 인간들한테. 왜 그럴까요? 예, 왜 이런 장면에서 공포감을 느끼게 될까요? 예, 그 이유는 얘가 뭘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AI가. 그런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을 때 공포감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자기 얼굴의 표피거든요. 자기 얼굴 표피를 만지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예. 이 인간들 사이에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제가 지금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화 엑스마키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이래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뭐가 다르냐. 이 철학에서도 관심 갖는 주제인데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의식, 자아성찰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AI가 스스로 고민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강인공지능인 거예요. 주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예, 그래서 각성을 했더니 지구를 어지럽히는 나쁜 놈들은 인간들이야. 인간들을 다 죽여야 돼. 영화에 많이 나오는 스토리죠. 그런 지능이 되면 강인공지능인 거죠. 예.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나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지금 요 엑스마키나에 나오는 에바라고 하는 이 로봇도 강인공지능이죠. 이 정도가 되면 자기 성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능들, 예를 들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알파고, 예, 걔 강인공지능이에요? 전혀 아니죠. 알파 제로? 전혀 아니에요. 걔네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바둑인지 뭔지도 몰라요. 바둑이 뭔지도 모르죠, 사실은. 아무런 자의식이나 개념이 없이 그냥 프로그래머가 짜준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이니까 사실은 지능이 있는 척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지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모든 인공지능은 100% 전부 다보다 약인공지능인 거죠. 강인공지능이 되려면 자아성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 결국 강인공지능, 이건 이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지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사물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나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는 자아성찰을 해라라는 의미이고 자아성찰을 해라라는 거는 뭐예요? 인간답게 살아라. 예,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또 함축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강인공지능 현재까지. 자,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인공지능은 다 약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약인공지능이니까 다 무시해도 될까요? 네, 이건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야.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튜링 테스트는 이렇게 벽이 치워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기계가 들어가 있어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여기가 기계고 여기가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가 사람이고 여기가 기계인지 난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구분을 못하면 이 컴퓨터는 지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을 하죠. 알파고는 자기가 푸는 게 바둑인지는 전혀 모르죠. 예, 약인공지능이고 그냥 고수들을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온라인 바둑 대회에 나가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이겼대잖아요. 예, 프로 고수들 다 이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제 알파고 같은데 의심을 하지만 확신은 못하는 거죠.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을 못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죠.
그랬다고 하니까 얘는 이제 튜링 테스트는 통과한 약 인공지능이죠. 알파고도. 근데 이것들을 그럼 무시해도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욕망은 예전부터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건 과거에 새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하늘을 날려고 어떻게 했어요? 새처럼 날개를 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날개짓하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고 이런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늘을 날아요, 못 날아요? 하늘을 마음껏 날죠. 비행기를 타고 마음껏 날아다녀요. 근데 비행기가 새처럼 날개짓을 합니까? 아니죠. 비행기는 고정이기잖아요.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새와 같이 날개짓을 하지 않지만 하늘을 얼마든지 잘 난단 말이에요. 마치 새를 똑같이 모방하지 않아도 비행기가 얼마든지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AI가 꼭 사람과 똑같아야 되느냐?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고 판단해야만 가치 있는 AI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특정 영역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 AI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인공지능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을 너무 공포스럽게 과대할 필요는 없죠. 없죠. 하지만 이건 별것도 아니야 라고 과소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를 보면 희망, 절망, 희망, 절망이 반복되어 가는 패턴을 보였어요. 50년대, 60년대 얘가 처음 찾아온 황금기, 희망이 들어온 황금기가 됩니다. 이때는 AI가 스스로 대수학 문제를 막 간단한 문제는 풀기도 했고 기하학 정리를 증명하기도 했대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1차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70년대 찾아오는데 이때는 왜 찾아왔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거를 구현할 하드웨어가 부실했던 거예요. 컴퓨터의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수학 문제 간단한 것만 풀고 기하학 정리를 증명하는 토이 수준의 소프트웨어만 자꾸 개발되고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는 안 만들어진 거죠. 70년대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희망을 보고 막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금 지원을 자연스럽게 중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차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다시 새로운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2차 황금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주류로 사용됐던 알고리즘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은 우리 아까 추천 시스템 얘기할 때 규칙 기반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룰로 만들어서 근데 그 규칙을 AI가 자동으로 이제 체이닝을 해서 추론도 하고 이렇게 결론도 도출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에 기반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우리가 배웠던 인공신경망 그게 이제 80년대에 활성화되면서 다시 2차 황금기가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차 암흑기가 찾아와요. 요게 한 20년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시스템이나 기존 인공신경망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을 하면 예를 들면 예측 정확도가 90% 초반대다 이런데 AI 기존의 인공신경망으로 아무리 열심히 돌리고 모형을 최적화하고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예측 정확도가 80% 중후반대 거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만큼 정확하지는 못한 결과를 계속 산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AI는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더 해봐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요때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이제 갑자기 혜성같이 알파고가 나오면서 다시 또 인공지능에 대한 3차 황금기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3차 황금기를 가능케 한 핵심 기술, 알파고에 탑재되어 있다는 핵심 최신 기술이 뭐예요?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16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AI 딥러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2013년, 14년 이때 우리의 화두를 잠식했던 거는 AI가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만 나오면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죄다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보다 약간 선행해서 빅데이터가 유행을 했죠. 자, 그런데 딥러닝이 왜 지금 주목받게 됐느냐? 사실 그 원동력이 빅데이터에 있어요. 여기 인텔리전스 프롬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맞아요. 딥러닝은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3차 황금기에 도달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희망, 절망, 희망, 절망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왔고 지금 3차 황금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은 3차 황금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IoT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를 계속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큰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AI는 오히려 더 주목을 받으면 주목을 받지 덜 주목받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택트가 강조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인간이 하던 일을 컴퓨터나 기계가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는 앞으로 더 그 중요성이 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자, 왜냐? 첫 번째 이유 설명했죠. 어차피 현존하는 모든 AI는 다 뭐라 그랬어요? 약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사람 같은 AI는 구현될 수 없고 사람을 능가하는 AI도 기술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역사적으로 늘 이렇게 발전만 축하는 기술은 없어요. 늘 희망했다가 절망 찾아왔다가 희망했다 한계 느끼고 절망 찾아왔다가 다시 3차 희망일 뿐이죠. 요 다음은 뭔가 기술의 한계로 절망이 또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고 이 AI의 본질을 잘 알고 대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차 황금기를 유도한 핵심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최신 동향 이제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현재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딥러닝이 본질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이 이상을 기대하는 건 금물이구나. 요 기술은 여기까지 이렇게 써먹어야 최적이겠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우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최신 동향의 마지막 주제로 딥러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딥러닝에 대한 핵심 질문 두 가지와 그에 대한 짧은 답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딥러닝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딥러닝이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사진 인식 이런 거에서 되게 괄목하다 만한 그런 예측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딥러닝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 필요할 텐데 첫 번째, 딥러닝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위키피디아라는 사전 있잖아요. 온라인 사전. 거기 딥러닝 치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딥러닝 이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뒤에 이제 수식어가 붙지만 딥러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공신경망과 다를 바 없어요. 인공적으로 구현한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있는 요 3개 계층으로 구성된 이 신경망 이거랑 똑같아요. 딥러닝은. 그런데 제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은닉층이 인공신경망의 핵심인데 인간의 두뇌는 그 은닉층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서 지금의 이제 그런 지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보니까 은닉층이 많아지면 오버피팅만 생기더라. 그래서 은닉층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쓰는 것으로 기존 이론은 확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은닉층을 하나나 두 개만 썼단 말이에요. 보통 하나만 써도 충분한 걸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딥러닝은 딥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은닉층이 하나가 아니에요.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30개도 돼요. 방대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딥러닝을 사용하면 왜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같은 게 잘 되느냐? 그거는 이 은닉층이 복잡해지고 깊어질수록 이 여러 개의 은닉층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특징을 추상화해 가면서 점점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뇌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신호나 귀로 들어오는 음성 신호를 처리할 때 이렇게 특징 식별과 단계적 처리에 기반해서 사람이 이미지를 판단하고 음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뇌와 좀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딥러닝을 처리하면. 그러면서 뭘 잘 처리하게 된다? 이런 멀티미디어 신호를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강점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딥러닝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딥러닝의 역사와 이론적 기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옛날에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거는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중치를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 가중치를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요. 역전파 알고리즘의 원리, 뭐 우리가 원래는 미분 같은 것도 활용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만 설명드렸었는데 지난 수업 때 역전파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는 그거죠. 자, 일단은 피드 포워드로 쭉 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원래 나왔어야 되는 결과랑 그 목표치죠. 목표치랑 실제 결과는 똑같지 않다. 많은 경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오차를 계산하죠. 그런 다음에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그 오차를 가중치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각각의 그 오차를 만들어내는데 각 가중치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이 오차, 이 가중치를 줄여야, 가중치를 조정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기울기의 방향을 찾는 거죠. 그 음의 기울기 방향을, 그레디언트를 찾아서 그걸로 이제 가중치를 변경하고 또 다시 오차를 또 전파해서 그레디언트로 방향을 잡아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역전파하는 원리로 신경망의 학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초창기 학자들은 이렇게 은닉층을 여러 개를 가지고 처음에는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은닉층이 이렇게 많아지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입력 변수들이 이렇게 단계를 많이 거치면서 지나가면 요 데이터로부터 추상화되고 또 그 추상화된 거를 더 추상화하고 하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줄 알았죠. 초창기 학자들은. 지금의 딥러닝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은닉층의 수를 여러 개로 실험을 해봤는데 막상 돌려보니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학습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신경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체적으로 너무 빨리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 오차 값을 앞에 쪽으로 전파하고 해서 계속 오차를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과정에서 기울기 방향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거를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사라져버리는, 오차가 전파가 되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요 그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차가 진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뒤로 전파가 되면 미분값이 0으로 가까워지면서 앞단계층으로 전달되어야 될 오차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경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학습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상실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경망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히든 레이어는 여러 층 쓰면은 망해. 그러면은 어차피 학습도 안 되고 하나나 두 개 정도, 많아야 3개 정도, 그 정도만 쓰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사결정 판단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문제가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20년 동안 해결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전통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기반의 신경망 알고리즘은 그냥 뭐 제한적으로 사용은 됐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2차 빙하기가 도래를 했던 거였죠. 그런데 난세에는 영웅이 나온다고, 우리 딥러닝 분야에 영웅이 나타나셔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제퍼리 힌튼이라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 이분이 백프로퍼게이션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딥러닝이 부활할 수 있는 4가지 해법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잘못했던 4가지 문제를 찾아낸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셋이 수천 배 작은 규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데이터로 복잡한 망을 학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즉 제대로 된 딥러닝을 하려면 엄청 큰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애초에 너무 스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옛날에는 너무 느렸던 것 같아. 얼마나? 수백만 배나 느렸던 것 같아, 옛날 거는. 그래서 못했던 거야. 세 번째, 학습을 할 때 초기 가중치를 대충 하든가 그냥 랜덤하게 하든가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학습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 멍청하게 했던 것 같아. 마지막 이 4번째가 아주 핵심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보낼수록 그 방향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활성함수, 전이함수. 우리 기존의 전이함수 뭘 주로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나오는 시그모이드 펑션, 로지스틱 펑션을 주로 써왔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미분하기 편하기도 하고 계산이 간단하고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쭉 써왔는데 그거가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아 라는 거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출력값을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뒤로 전파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부족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뭐가 이제 막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해요. 빅데이터가 주목받기 시작돼요. 그러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적은 데이터로 아무리 열심히 학습을 해봐야 데이터 부족한 데이터로 복잡한 망을 학습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오버피팅이 자꾸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딥러닝에 사용된 주요 데이터 세트를 보면 0부터 10까지 숫자, 아라비아 숫자 확인하는 엠리스트 데이터베이스는 무려 55,000장의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얼굴을 인식하는 딥페이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때 사용한 얼굴 사진이 무려 400만 장입니다. 구글이 단순히 고양이인지 개인지 판단하는 고양이 사진 인식하는 거 만드는데 900만 장의 사진을 썼어요. 이만큼 이제 사진들이 많아진 거예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부족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제 알고리즘 중심으로 자꾸 이 딥러닝이나 빅데이터를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AI 강자가 되려면 알고리즘 개선도 개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확보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딥러닝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경영 경제 쪽에 데이터들이 많다고 하지만 뭐 생산이나 제조나 뭐 이런 쪽 특정한 데이터가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많은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는 딥러닝이 뭐 대단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안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걸 시사하죠. 데이터 부족 문제가. 두 번째,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문제였는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고성능 게임이 해결했어요. 요새 게임들은 그래픽이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3D로 이렇게 텍스처가 모델링 되고 막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CG가 아주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수학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제조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런 그 복잡한 수학 연산, 벡터나 행렬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GPU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는데 이 GPU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보니까 이런 딥러닝의 연산들이 너무 빨리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컴퓨팅 파워 문제가 이런 게임 GPU의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딥러닝이 실무에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까 뭐 그 초기값, 가중치 초기값 초기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해결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활성 함수,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범인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거에 기인한 사실을 우리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 미분을 계속 거듭하면 아주 단시간 내에 급격히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미분을 계속 거듭해도 0에 안 가까워지는
예, 그런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활성화 함수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괜찮은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렐루 함수예요. 렐루 함수. 이 렐루 함수는 예,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이렇게 고정되지만 출력 값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경우에는 그냥 그 x값 그대로를 반환하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제약을 걸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미분을 거듭해도 0으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 렐로 함수를 약간 변형한 뭐 p 렐로 함수, 뭐 맥스아웃 함수 이런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런 것들이 시그모이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봤더니 시그모이드에서는 학습에 실패하지만 시그모이드를 쓰지 않을 경우에 특히 이제 맥스아웃이나 렐로 함수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 개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딥러닝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일반적인 신경망, 그건 이제 입력값 들어오면은 망 거쳐서 출력값 나오는 거잖아요.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도 쓰지만, 요런 이제 일반적인 신경망 형태의 딥러닝 모델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은닉층의 개수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또는 맥시멈 2개 뭐 이 정도만 쓰였다면 이제는 DNN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개도 하고 뭐 6개도 하고 뭐 20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은닉층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가장 일반적인 네트워크, 딥러닝.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특정한 그런 딥러닝 모델로 CNN이라고 하는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런 이미지 같은 정보량이 많은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특징을 뽑아낼 때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합성곱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합성곱을 만들어서 피처 맵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또 풀링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요약된 특징을 다시 또 컨볼루션에서 또 요약하고 뭐 이거를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 번, 네 번 더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막 반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들을 이제 전 연결층이라고 하는 데서 전체 연결을 해서 여기 이제 다시 또 딥러닝 구조로 만들 수 있죠. 딥하게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가 그래서 뭘 나타내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이미지 인식에 굉장히 효과적인 신경망 구조고요. 0에서 9까지 숫자 맞추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기준으로 CNN을 잘 설계하면 무려 99% 정확하게 숫자를 맞출 수가 있더라. 이런 이제 실험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 CNN은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소니 뉴럴 네트워크 콘솔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실제 딥러닝 실습하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쓸 거예요. 우리도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에서 소개를 할 텐데 CNN이 이런 이미지 인식 처리 이런 데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형태의 딥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NN이라고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도 진화된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RNN은 있었어요. 이 RNN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1회의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도 다시 학습에 불러서 이용을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매 시점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발생되는 그런 시퀀셜한 정보, 시계열 정보 이런 것들 처리하는데 강점이 있고요. 그 예로 이제 언어적인 거, 언어는 이제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단어가 있고 이렇게 시퀀스가 있잖아요. 음성, 동영상 이런 거를 모델링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RNN도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모델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것도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상실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부는 내가 이제 중간에 메모리를 두어서 기억을 시키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forget 채널을 이용을 해서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복잡하지만 구현하게 한 LSTM 모델,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그런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GRU 모델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런 RNN 모델도 진화된 딥러닝 모델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제한된 볼츠만 모델, IBM 모델, 호필드 네트워크 모델, 웨이브넷 모델, 그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모델 등등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딥러닝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제 고안되고 있고 발표되고 있고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이제 뭐 다양한 응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 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는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답과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이른바 지도학습, 감독학습의 관점에서의 딥러닝만 쭉 설명을 했는데 비지도학습을 반영해서 딥러닝의 특징 식별을 하는 것들도 이제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면 앞단의 은닉층 노드들을 특징을 추출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을 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정답을 맞춰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특징을 잘 뽑아낸 다음에 그 뽑힌 특징들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의 지도 학습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소위 라벨이 안 달려 있는 데이터셋도 요 앞단의 비지도 학습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딱 주고 동물의 얼굴 사진을 주고 이 동물의 얼굴이 고양인지 갠지를 맞춰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지도학습 문제죠. 정답이 있잖아요. 얘는 개, 얘는 고양이.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려면 모든 데이터셋에는 자, 이 얼굴은 개야, 이 얼굴은 고양이야, 이 얼굴은 개야, 이 얼굴은 고양이야 이렇게 라벨이 다 달려 있어야만 그 데이터만 써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는 얘가 뭐 호랑이 얼굴인지 사람 얼굴인지 원숭이 얼굴인지 모르지만 동물의 얼굴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만약에 수천만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데이터셋은 개인지 고양인지를 학습하는 데는 원래는 쓸 방법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사용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딥러닝 구조의 비지도 학습 원리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앞단에는 개든 고양이든 인간이든 뭐 기린이든 사슴이든 현존하는 모든 동물 데이터를 다 넣어요. 다 넣어서 여기는 비지도 학습이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다만 동물의 얼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에는 눈이 있다, 여기에는 눈썹이 있다, 여기에는 코가 있다, 뭐 이런 그 특징들을 수많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동물의 얼굴들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는 그 망을 앞단에서 언라벨드된 데이터셋까지 활용을 해서 충분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동물 얼굴 사진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얼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특징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망이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이 완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량의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요 이제 지도 학습용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여기 망이 흘려 넣는 거죠. 피드포워드로 넣어서 자 이거 개야 맞춰봐. 그러면 이제 이 지도 학습에 이제 웨이트가 최적화되는 겁니다. 최적화돼서 학습하고 이거는 고양이야. 그러면 이제 고양이 맞게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냥 개 고양이만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 정확도를 달성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풀기 어려운 분류 문제일수록 이렇게 중간 단계의 특징을 이런 비지도 학습으로 뽑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필기체를 인식하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단 평행선을 인식하는 노드 그러면 상단 평행선에 인식되는 거와 관련된 요 도트에 걸려있는 요 링크들만 높은 가중치를 주고 나머지는 낮은 가중치나 0을 준다면 이거는 여기에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노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평선이 있는지 여기 수평선이 있는지 여기 수평선이 있는지 여기 수평선이 있는지 혹은
여기 수직선이 있는지, 여기 수직선이 있는지, 여기 수직선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지, 동그라미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직이 있고, 4에도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있죠. 그죠? 여기 9에도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한 거, 0에 여기 바닥, 여기 호리존탈하죠. 2에 여기 바닥, 호리존탈하죠. 그 다음에 7에 여기 위, 호리존탈해요. 동그라미도 여기 있죠. 2 안에도 동그라미, 그죠? 8 안에도 동그라미, 6 안에도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몰 서클. 이렇게 특징을 뽑고, 그 특징들을 결합해서 더 상위 수준의 특징을 뽑고, 더 상위 특징을 뽑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숫자 9다. 숫자 9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 어딘가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딘가에, 가운데서부터 오른쪽 사이 어딘가에 짝대기가 있으면 9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특징을 잘 추출을 해서 그 특징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학습 결과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 이미지를 판독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인간의 두뇌가 이런 딥러닝의 원리와 굉장히 유사하게 시각 처리를 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두 눈인데요. 우리가 모나리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뭐 인식을 잘 못하지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채널을 코드화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식령들이 이 개체가 모나리자구나 라는 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추상화해서 파악해 가지고 이거는 모나리자구나를 판단하는 원리로 구현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딥러닝의 모델이 정확하게 이런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시각 처리를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특징을 뽑는 그런 이제 툴을 우리가 오토 인코더라고 하고요. 근데 이 오토 인코더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걸 통해서 딥러닝을 구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리고 사실은 뭐 오토 인코더라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CNN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서 그걸 또 맥스풀링해서 특징을 뽑아내고, 이런 원리들, 딥러닝의 원리들이 이렇게 시각이나 멀티미디어 정보, 비정형 정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딥러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촉발된 우리 AI 혁명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딥러닝이 어디에 잘 통하냐, 어디에 특별히 강점을 보이냐라고 한다면, 딥러닝은 이렇게 특징이 계층적으로 추출 가능한 도메인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능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판독하는 거, 픽셀이 모여서 엣지가 되고, 엣지가 모여서 텍스톤이 되고, 텍스톤이 모여서 모티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부분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요런 이제 계층적 추출이 가능한 도메인. 텍스트 인식도 마찬가지죠. 글자가 있으면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이면 단어절이 되고, 구가 되고, 문장이 되고, 스토리가 되는. 음성의 경우에도 음성 샘플링이 있으면 스펙트럴 밴드가 있고, 사운드가 있고, 폰이 있고, 포노미가 있고, 그게 워드가 되는, 이런 계층적 추출 특징이 가능한 도메인에서 괄목할 만한 특징 성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거를 비즈니스에 응용하고 싶잖아요, 딥러닝을. 그런데 비즈니스 데이터 중에 이렇게 그러면 계층적으로 추출 가능한 데이터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딥러닝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데, 우리 비즈니스 데이터, 뭐 기업 데이터, 고객 데이터, 이런 데는 기대보다 그렇게 딥러닝이 뭐 아주 많이 확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괄목할 만큼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 일은 잘 없더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층적이지 않고, 일단 특징이 계층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두 번째, 데이터가 아주 빅데이터는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서는 뭐 아주 이렇게 확산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딥러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뭐 경영학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다 딥러닝이면 뭐 만병통치약처럼 다 해결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이 촉발한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향후 어떤 영역에 주로 응용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이 지능형 기술, 지능형 시스템 AI 분야에 국내 최고의 대가가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그 2차 중흥기를 이끄셨던 카이스트 이재규 교수님, 지금은 이제 중국에 계십니다. 중국 서한교통대학인가에 계시는데, 예, 석좌 교수로. 이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딥러닝이 촉발한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 과거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배제해야 된다. 예, 그거는 뭡니까? 과거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그 뭐 전통적인 신경망이나 뭐 전통적인 룰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룰 기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해결됐던 문제들, 그런 것들 배제를 해야죠. 그런데 또 너무 이 기술을 과대평가해서 현재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배제를 해야죠. 예를 들면 강인공지능 같은 거, 뭐 자아성찰하는 AI,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딥러닝이 촉발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진 분야에서 아마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자, 첫 번째, 현재의 인공지능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강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강인공지능이 아니란 얘기는 범용성 있는 AI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둑이면 바둑, 문자인식이면 문자인식, 음성인식이면 음성인식인 것처럼 어떤 좁은 문제를 한정시켜서 열심히 학습을 시켜야 약 인공지능으로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도. 그래서 도메인은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메인은. 근데 이거는 과거의 인공지능도 다 도메인이 스페시픽했죠. 도메인이 확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과거의 인공지능이 할 수 없었던 건 뭐냐? 학습을 하기 위한 탐색 스페이스가 너무너무 넓어서 과거에는 이거는 AI로 학습이 불가능해 했던 부분. 대표적인 예가 바둑이죠.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인공지능으로 학습이 불가능할 거야 라고 했었던 거, 그런 게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도메인 스페시픽하지만 너무 서치 스페이스 경우의 수가 많아서 옛날엔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한 거, 그게 이제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오늘날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특징에 정확하게 충족돼요. 그게 도메인 스페시픽하죠. 주행이라고 하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징이 있지만 예전에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처리가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둘 정복되어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게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 자율주행, 자율게이밍,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 컴퓨팅이 있습니다. 인지 컴퓨팅이라 하면 사람 말귀 알아듣는 거예요. 얼굴 보고 알아듣는 거, 시각 신호 처리, 그 다음에 음성 신호 처리, 그 다음에 번역 같은 거, 이런 거, 예, 이런 인지 컴퓨팅,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하는 거, Q&A 기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딥러닝이 촉발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빠르게 적용되고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대표 영역 중에 하나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저는 감성 컴퓨팅이라는 거에도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추론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추천 시스템 얘기할 때 잠깐 예고로 보여드렸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 인간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추론하고 인간의 음성을 듣고 감정을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예, 뭐 왜냐하면 도메인은 스페시픽하지만 이게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또 우리 웨어러블 기기가 막 발전되면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생체 신호의 그 축적이나 활용이 점점 높아진다면 향후에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 혁신이 이런 분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AI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거나 뭔가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앞에 두 개가 이미 되어져 가는 영역이라면 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앞으로 개척할 분야가 더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3주 차에는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모델링을 하거나 분석해 본 과정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주차 마지막 강의로 준비한 것은 소니에서 개발한 딥러닝 모델링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분석하는 그 주제로 14주차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면서 이번 학기 강의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13주차 강의 두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